나는 그네의 머리 뒤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충격적이고 불안한 사실이 드러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 그녀를 투옥내서 용기에 넣으려고 했다. 그게 터냈다.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다. 그 생각만 해도 아직도 괴롭다. 연쇄 살인범이 최소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뉴멕시코에서 11명의 다른 사람을 언급한 유일한 진술이 있었죠. 맞나요? 우리는 여러분을 신문실 안으로 안내하고 그 뒤틀린 살인범인 션 레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러앤크라임가 선보이는 스캔더입니다. 시에라 귤레스피입니다. 국제공항에 절단된 시신 일부를 남기고 현장에서 붙잡힌 연쇄 살인범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살인 행각의 끝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최소 1명을 더 살해하고 최소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실제 살인을 묘사할 때 너무 태연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체 훼손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할 때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나는 이 토마스 기차 장난감 상자, 뚜껑이 달린 그 장난감 상자를 갖다 놨어요. 저스틴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의 스캔들은 뉴멕시코주 그랜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엘버커키에서 약 80마일 서쪽입니다. 2021년 그곳은 당시 46세였던 션 레논의 집이었어요. 션은 이혼한 아버지였고 여전히 전 부인인 39세의 제니퍼 또는 젠 레논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2딸, 7살, 6살과 한 아들, 4살, 세 아이를 두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2021년 1월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션은 자신의 전 부인 제니, 40살의 저스틴 마타와 성관계를 갖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조용히 했어요. 아이들 소리가 들려요. 문 열어. 제니랑 저스틴이 안에 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들은 언제든 이혼했었지.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나는 멍청한 애들이라 생각했다. 애들이 그에게 카드를 줬다. 저스틴이 여자친구랑 있다고 해서 나는 바보야, 네 여자친구라니 라고 했어. 네 아내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나는 네 여자친구로 놀 수 있겠네. 저스틴과 젠의 가족들은 이후에 그들이 그냥 친구 사이였다고 밝혔어요.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션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륜 관계였다고 해요. 그는 또 자신의 아이들이 약에 취했다고 주장했고 그 일로 인해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에서 아이들 이름을 삐처리했어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의미심장한 몸짓을 하며 괜찮으라고 해요. 저는 괜찮지 않아, 숨도 안 쉬어. 도대체 뭘 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 약에 뭔가를 넣어 먹였어요. 쟤는 내가 진지하게 말하는 줄 몰랐어요. 그녀가 들어와서 그녀가 잡아요. 그녀는 맥박이 없어요. 그녀는 뇌밥도 없고 숨도 안 쉬어요. 알아요? 괜찮다. 그냥 맥박이 없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죽였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예요. 아이들, 우리가 함께 가진 아이들이잖아요. 그건 마치 그래서 저스틴은 밤을 나와 곧장 집 밖으로 다녔어요. 아멘. 우리는 그때 그냥 울으며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켄의 제니, 저는 그녀가 헤로인 과다 복용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세 아이 이마에 모두 키스해요. 찍어볼게요. 이건 전부 CNN이에요. 이건 정말 혼란스러워요. 션이 아이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는 심지어 아이들에게 맥박이 없다고도 말해요. 그는 또한 제니 이 일로 인해 자살을 계획했다고도 말해요. 하지만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저스틴이 아이들에게 재우려고 약을 준 것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사건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아이는 없었어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션의 다음 주장인데 제니 일부러 약을 과다 복용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숨을 들이마셨어야 했거든요. 그는 약물 과다 복용하지 않았어요. 나는 밤을 나가며 그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그런 격한 감정으로 네가 죽였다고 계속 말했어요.
일단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뭘 하든지 간에요. 전부 다요. 그의 머리띠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두 번이요. 몇 초 후 저도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난 권총을 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내 입안만 바라봤어요. 그 이빨들이 울부짖는 놈으로 봤어요.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션은 제네 시신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망설임 없이 설명해요. 어쩔 수 없었어. 우리에겐 차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네 남자친구가 트러블을 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거의 미끄러지듯 보관함 안에 넣었어요. 긴 보관함이었어요. 그녀를 감싸고 있던 시트, 침구류, 침대에 있던 그것들도 상자장에 넣었어요. 하루가 지난 후 저는 그녀를 탐험해서 용기에 넣으려고 했어요. 성공했죠.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아직 괴로워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2021년 1월 제니 살해된 후 다음은 저스틴이었어요. 그는 저스틴이 자기 아이들 중 한 명이 외설적인 자세를 한 사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세탁실에 있었어요. 세탁실은 차고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를 죽였어요. 그를 죽이기 직전에 그런 거래를 제안했죠. 그는 죽기 전에 헤로인 한 방을 맞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죠. 한풍구에서 헤로인을 찾으면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는 진짜로 들여다봤어요. 그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나는 그의 뒤통수를 쏠 거야.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 그는 정말 키가 큰 녀석이야. 그리고 나는 하루 이틀 뒤쯤에 그를 투박내야 했어. 정말 역겨웠어. 이 짓을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의 시신을 옮길 용기를 내야 했어. 그래서 피가 정말 많았어. 그래서 그건 바닥을 뜯어야 했어. 저스틴은 그쪽으로 데려왔을 때 그게 바로 직후였나요? 그러니까 제니퍼를 쏜 후에 저스틴을 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었나요? 적어도 일주일은 됐어요.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를 오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전화로 제니퍼인 척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니퍼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군요. 네네. 저는 오래전부터 젠과 사귀고 있었어요. 션은 저스틴의 시신을 토막내는데 약 2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그의 아이들은 자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도 그는 살인을 멈추지 않았어요. 2021년 1월 그의 세 번째 희생자는 21세 매튜 밀러였어요. 매튜는 젠의 또 다른 친구로 션의 주장에 따르면 일주일 후에 젠에게 마약을 팔기 위해 집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세 명이 있었죠. 아마 그 애가 매튜인가 뭐 그런 이름의 애가 여자친구랑 같이 지가 왔어요. 그녀가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딱 봐도 한 12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회사는 그 사람들이 돈을 찾는 것 같다고 했고 식품카드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40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알죠? 저는 필요한 게 담배랑 대마초뿐이고 물 좀 사러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물에 뭔가 넣게두진 않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홍보물이 없었어요. 그건 괜찮았죠. 그때 제가 그의 뒤통수를 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 스티븐과의 일을 물었어요. 그는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진짜 자기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진에서 그는 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아이에게 억지로 발기하게 만들 순 없잖아요, 진짜. 난 그리고 차고에서 쐈어. 그래서 그는 걷고 있었어. 그런데 앞에 있었어. 그는 고급 도자기 몇 개를 보고 있었어. 병원 좀 화장했던 것 같아. 아니면 비슷한 곳이었어. 지관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어. 아이들은 맨 뒤쪽 침실에 있었지. 어쨌든 문 하나가 잠겨 있었고 막아놓은 것처럼 보였어. 아주 공개할 진들이 있어서 그 일도 해야 했어. 하지만 그게 옷걸이만 알고 있잖아. 방아쇠를 당겨 그의 뒤통수를 관통시켰어. 역겨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바로 저기 바닥에 쓰러졌어. 나는 아이들을 넘어갔어. 그걸 안으로 데려갔어. 또 하나.
하루 이틀 동안 글을 어떤 것에 넣을지 고민했어. 정말 역겨워. 네가 매튜가 총 맞았다고 했잖아. 그래. 그에게 다른 짓도 했니? 그래, 용기에 넣으려고 충분히 투망해야 했어. 그런데 토막 내기 전에 그리고 총을 쏜 후에 다른 짓을 했니? 예를 들어 그를 때리거나 그런 일 말이야? 아니 젠장 알겠어. 그냥 총을 쐈어요. 그래, 어느 순간 멈춰서 그걸 각을 했어. 그리고 망치로 그의 머리를 쳤어요. 매튜?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를 고문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거기 앉아있는 동안 시신들이 앨버커키에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솔직히 저는 제가 대낮에 내다놨으니 그들이 시신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도로 위에 알잖아요.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그들이 시신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기소될 거예요.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 사람을 살해한 후 션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이 필요했어요. 좋아요. 이제 통은 다 모아둔 거네요. 저는 세 구의 시신을 모두 집밖 마당으로 옮겼어요. 시신들을 뒤쪽으로 옮겼어요. 이다지문으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시신들을 이 나무 아래에 두고 그릴 같은 것들로 가려뒀어요. 저는 그냥 집에 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치웠어요. 처음에 션은 집에 있는 통에 시신들을 숨겼는데 이 부분이 특히 더 소름 끼쳐요. 좋아요. 이제 통들을 전부 알게 됐네요. 그때 그가 그 일에 대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바로 당신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 냄새가 나던가요? 이제 몇 주가 지난 시점이니까요. 없어요. 약간 있긴 한데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요. 그거 먹은 지 오래됐네요. 그는 그 일에 대해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는 틀 앞에만 있었고 옮기는 일은 내가 다 했어. 알겠어. 전부 앞쪽에서 바로 뒤로 옮긴 거구나. 어떻게 그걸 다 제자리에 두었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 그게 좀 걱정되지 않아? 난 전부 꽉 깨놨어. 근데 위에 있던 것 중 하나는 좀 헐거웠어. 그냥 거기 놓여 있었지. 나는 천천히 해 거기라고 말하며 그걸 끼웠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무게를 올렸다고 했잖아. 혹시 눌러서 고정해둔 거야? 나는 전혀 그냥 그걸 유지하려고 무게를 쟀어. 어이단지런 이유로 그냥 봐만 내 말은 뭐가 느슨했어? 딱 한 상자였어. 조장한 문에. 그것들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 월마트에서 파는 보관함처럼 파란색에 약간 밝은 푸르스름한 색이야. 양쪽에 끼우는 작은 손잡이도 있고. 대부분은 아니었어. 그건 장난감 상자였어. 내가 보낸 건 이 장난감 상자, 뚜껑이 달린 토마스 기차 장난감 상자였어. 저스틴이 그 안에 있었어. 3명의 피해자 모두 1월에 실종 신고가 되었지만 아직 경찰이 션을 체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초조해진 그는 토막낸 시신들을 다시 옮기기로 결심해. 그리고 있잖아. 내가 짐을 싸면서 짐부 트럭을 빌려서 짐을 보관소로 옮겼어. 아이들은 나와 함께 앞좌석에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관 컨테이너에서 짐을 내렸지. 그리고 그게 네 번째 희생자인 60세 랜달 아포스톨론의 죽음으로 이어져. 그는 2021년 2월에 살해당했어. 거기서 그를 끌어들였고 우리는 싸웠어. 나는 조수석에서 그를 죽였고 그는 운전석에 있었어. 나는 할 수 없었고 그를 두세 번 손으로 때렸다. 열쇠를 꺼진 위치로 돌렸어. 그리고 나는 계속했지. 그날 낮에 같은 날에 내가 잡혔어. 사람들이 우연히 뭔가를 봤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돼서 손을 뻗었고 그를 망치로 쳤어. 피가 튀었어. 내가 돌아다니면서 창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지. 뭔가를 덮어두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그 사람을 옮겼어. 정말 역겨웠어. 피가 트럭 밑에 고여 연문 쪽으로 흘러나왔어. 그것도 내가 치우려고 했지. 트럭 뒤쪽에 모든 걸 배치해. 그리고 트럭을 뒤쪽에서 앞길 깁슨 바로 근처로 옮겨. 그러니까 말해봐. 이게 네가 계획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왜? 왜 랜더를 죽였어? 무슨 생각이었지? 그가 내게 사람들 몸에서 그걸 꺼내라고 시키고 날 잡으려 했어. 하지만 $300를 더 주면 그냥 갖게 해준다고 했지. 결국 돈을 뜯으려는 거였어. 결정을 내려야 했어.
너 그 봉지 안에 뭐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어.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그 사람 집에서 몇 센티미터인지 같은 걸 보고 있었어. 그는 트럭 한쪽, 나는 반대쪽에 있었어. 그는 하나가 잡고 꼭대기를 만지고 있다고 했어. 나는 죽으면 쉽게 잊지 못할 냄새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다가 트럭을 옮기려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도 있었지. 알다시피. 그리고 그는 그걸 몰랐어. 그때 그는 비용이 더 든다고 했고 나는 더 가질 거라고 했어. 나는 직업 교육반에 갔어.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 너한테 직접 말한 적 있어? 그 사람이 시체 같은 게 들어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결국 우린 싸웠고 내가 그의 목숨을 빼앗았어. 나는 그의 트럭을 사용했지. 너는 그의 트럭을 쓰려고 그를 죽인 거야. 사실 그는 나한테 바가지를 씌웠어. 300달러면 된다면서 내가 준 150달러로는 맡아둘 수 없다고 했지. 그래 맞아. 트럭을 쓰려고 그를 죽였어. 미안해. 너한테 끔찍했어? 끔찍했어. 끔찍해서. 그 와중에도 션은 여전히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는 이제 얼마 못 버틴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짐을 쌌어요. 그 와중에도 계속 저스틴 마타를 유인하고 있었어요. 약을 구하려면 펀드가 필요했고 그걸 제 아이들에게 쓰고 있었죠.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럼 션은 다음에 뭘 했을까요? 그는 잘라낸 시신들을 모두 앨버커키 국제공항에 두고 떠났어요. 언젠가는 잡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옮겨 대낮에 갖다 놓았어요. 전날 공항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자리를 잡아놓았어요. 그냥 모든 게 똑같았어요. 차량을 확보하고 시신들은 두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우버였던 것 같아요. 우버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바로 자동차 매장까지요. 다음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그들이 공원에서 상자 안에 있는 시신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2021년 3월 5일 공항에서 훼손된 시신들이 발견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션은 이미 다음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뉴저지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 일은 불과 며칠 뒤인 2021년 3월 8일에 벌어졌어요. 션은 희생자인 66세 마이클 다비콥스키가 어렸을 때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요. 집에 가고 싶어? 내 목록에서 마지막은 어렸을 때 나를 성추행했던 남자와 내 친형이었어. 친형이든 친누나든 뭐든 간에. 그래. 나도 성추행당한 것 같아. 나는 사진을 돌려받고 싶었어. 그런데 그는 사진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를 때리기 시작했어. 그는 나에게 사진을 주지 않았어. 나는 그의 생명을 앗아갔어. 그래서 내가 있고 너도 이겼어. 오랫동안 그랬어. 10개의 라멜을 완성하러 다시 올 거야. 한 번도 못해서 슬퍼. 제임스에게. 션은 마침내 2021년 3월 11일 미주리에서 마이클의 차를 운전하다가 체포돼요. 신병이 확보되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이 경찰 인터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저스틴이나 랜달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정말 끔찍했어요. 저는 그걸 즐기고 있어요. 정말 역겨워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저는 남을 다치게 하며 즐거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만 그렇게 했어요. 그는 항상 제에게 공정하고 친절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려 했죠.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션은 다른 11명도 살해했다고 자백해서 그의 총 살인 혐의가 16건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뉴멕시코에서 다른 11명을 언급한 유일한 경우가 있었나요? 거기였나요? 어느 부분이었죠? 그들 시간까지 상인 곳에서 밴드 사이. 그게 뭐죠? 좋아요. 저희는 동쪽과 서쪽에 여권은 거기에 버려졌어요.
몇 개는 제가 하나를 실어서 출구로 나가서 나바호에 가져가서 거기에 몇 그루를 버렸어요. 나바호요. 나바호. Navajo. 용암 동굴 같은 곳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였나요? 결국 저는 권총이나 소총 등 도움이 될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두세 년은 싸움이 벌어졌어요. 젠장. 그들 중 한 명은 자기 총에 맞았어요. 부엌에서 가져온 칼을 든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권총. 보통 자기 자신의 것이죠. 어떻게 뭘 사용해서 그들을 이런 곳으로 데려갔나요? 자기 차량을 사용했어요. 자기 차량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말파이스는 꽤 넓은 지역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대로 자기 차에 태우고 다른 차 한 대를 가져왔어요. 네, 진짜로.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드래곤. 제가 방수포를 깔았어요. 방수포를 여러 장 깔았어요. 금방 다르기 때문이죠. 바닥이 강처럼 새 것이면 바닥에서 뭐가 나오면 바로 그런 애의 구멍에 넣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튜브나 도랑 같은 걸로요. 뭐든지요. 그리고 나서 차량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냥 그 차량을 도로역 어딘가로 가져가죠. 열쇠 어디 있었어요? 타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차량을 가져가고 하루 뒤에 가보면 이미 없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은 다시는 거기에 없었어요. 보통 집에는 어떻게 가나요? 그냥 걸어서 가요. 저는 항상 차량을 거의 같은 곳, 바로 그 사각장 근처 85번 출구 근처에 주차해요. 근데 걱정 안 되세요? 걸어서 가실 때 고속도로를 건나요? 아니면 옆길을 이용하시나요? 사람들이 열쇠를 두고 온 곳에서 걸어오는 걸 보면 걱정 안 되세요? 아니요, 전혀요. 진짜로 차에서 내릴 때 항상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마치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보였어요. 알겠어요. 저는 낮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정말 소름 끼쳐요. 참고로 션 레노는 그 11건의 다른 살인에 대해 기소된 적은 없어요. 그는 단지 자백만 했을 뿐이에요. 이게 그 모든 일에 대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나머지 11건은 약 2년 반, 3년 전에 시작됐다고 하셨죠?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서 총을 빼앗았고 칼도 빼앗았다고 했죠? 칼이요? 네, 뭐든지요. 어느 순간에는 곡괭이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곡괭이보다는 좀 더 작은 곡괭이였어요. 곡괭이 같은 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11명 중에서 몇 명이 총에 맞았고 몇 명이 칼에 찔렸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2명이 총에 맞았어요. 2명이요. 네, 2명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칼에 찔렸나요? 나머지는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요? 그러니까 9명이요. 뭐든지. 떠나기 전 털어놓고 싶은 말 있나요? 다 말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아니에요. 섰는 게 부담이었나요? 네, 알기 어렵지요. 2022년 10월 쇼는 뉴저지에서 마이클 다비코프스키 살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른 혐의로 뉴멕시코로 송환되기 전에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5월 그는 제니퍼 러는, 저스틴 마타, 매튜 밀러, 랜달 아포스톨론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15년형을 4번 연속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즉 그는 뉴멕시코에서 60년형이 시작되기 전에 뉴저지에서 35년형을 먼저 복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네요.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기도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꽤 많아요. 그럼 오늘의 전문가 게스트를 모셔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은퇴한 형사이자 전 수석 조사관인 리사 밀러입니다. 리사,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스캔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시에라 길레스피. 다시 와서 정말 기쁩니다. 녹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생님과 말씀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해요. 워낙 전문성이 뛰어나시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는 선생님 생각을 더 깊이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연쇄살인범이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포인트죠. 이런 일은 흔치 않죠. 누군가를 연쇄살인범으로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법적이고 기술적인 정의로는 2건 이상의 살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냉각기 있어야 하죠. 이번 경우처럼 범행 장소가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처음 3건의 살인 사이에도 며칠의 기간이 있었죠. 네 번째, 희생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 후에도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주도 달라진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5번째 희생자를 살해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저는 이걸 일종의 냉각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들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거든요. 우리가 신문 장면을 보면 그는 살인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처음 3번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일이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 일어났다는 사실이요. 제 말은 왜 수사관들이 이 남자를 알아차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런 사건을 조사할 때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초기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실제로 레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그를 불러서 실종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레논과 접촉했을 때 이미 3명의 실종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의 차량이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과 법적으로 체포에 필요한 이진 책임을 충족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즉 초기 단계에서 그들이 의심했던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수사해야 했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범죄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들은 이 사람들이 실종됐잖아 라고 생각하죠. 이 남자가 범인 같고 피해자들이 살해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아무도 체포되지 않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관이나 형사, 이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들은 이 남자를 주시하고 싶지만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대화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모든 절차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급해져서 빨리 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법정에 가게 되면 모든 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단서를 찾은 곳이 바로 공항이에요. 공항에서 이런 걸 발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알겠습니다. 공항에서 토막난 시신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죠, 맞나요? 하지만 우리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사실 시신을 보관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신을 어디에 유기할지 고민한다면 그게 큰 도전이었죠. 그리고 그게 저에게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은폐, 그리고 레넌이 시신을 숨기기 위해 겪은 현실적 어려움과 기울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장소를 찾아냈죠. 그는 일부 절단된 시신이 들어있는 보관함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가 뉴멕시코에서 마지막으로 살해한 사람의 시신도 그 남성의 트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은 공항 주차장에 두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차량 근처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 셔틀버스로 서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그는 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정말 슬픈 점은 그가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로 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뉴저지에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 남자는 정말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뉴저지 얘기 전에 뉴멕시코로 돌아가야 해요. 이 사건에서 제가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연쇄 살인범 헤드라인을 보고 이 사건을 꼭 다루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연쇄 살인범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와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시신 훼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건을 훨씬 더 잔혹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상상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뒤 여러 명의 시신을 토막냈다는 게 그 과정이 정말 그 부분을 이야기해봐요. 이 일이 정말 힘들고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로 고되며 시신을 용기에 담아 옮기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시신을 토막내는 그 끔찍함과 혐오스러움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TV는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극단적인 잔혹성이 있고 시신 절단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반드시 심리적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일종의 현실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신의 신원 확인을 지연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죠. 이 시신들을 옮기고 숨겨야 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말하자면 가정 내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응적 살인이 일어났죠. 그는 전 부인의 친구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에 의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구의 시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친구를 유인해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끝났어요. 그래서 그는 세구의 시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죠. 그리고 이 사건엔 아이들도 관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두 사람, 레넌 부부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신들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목격자, 더 많은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번째 살인으로 이어졌죠. 그는 세 사람을 연달아 살해했고 처음 한 명과 반응해 2명을 더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네 번째 남자를 찾게 되죠. 그 남자는 그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창고에서 트럭으로 통을 옮기는 일 등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이 남자 랜덜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도 죽였죠. 그래서 4명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인 것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논리적으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그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느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지만 그게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뉴멕시코에서 뉴저지로 넘어가서 그가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렸을 때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을 찾아가 죽이게 된 걸까요? 그는 4명을 죽였으니 5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의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정확히 어떤 합리성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저와 당신이 여기 앉아서 대화하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는 어릴 때부터 뉴저지에 있는 그 남자와 앙금이 있었고 어쩌면 내 인생의 문제를 없앤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남자는 내게 큰 문제였어. 그래서 이 문제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어쩌면 그저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처럼 저와 당신의 생각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 정말 잘 해주셨어요. 저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저와 당신 그리고 시청자들과 실제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점이죠. 이제 이 사건의 수사 측면을 이야기해 볼까요? 앞서 말했듯 뉴멕시코와 뉴저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이 더 복잡해지나요? 시차도 있고 두 곳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모든 수사팀이 같은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런 점이 수사를 더 어렵게 하나요? 그게 일 처리를 지연시킵니다. 요즘 시대의 수사는 서로 간에 훌륭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긴 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줄을 넘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뒤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단서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뉴저지에서 살인사건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 용의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를 특정한 후에 뉴멕시코 당국에 연락해서 이 사람 아세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들은 네 알아요. 저희도 그를 찾고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수사 진행상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일들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서 보듯이 일이 조금 지연됐죠. 하지만 결국에는 경찰이 범인을 잡게 됩니다.
네, 저도 뉴저지 관련 몇몇 인터뷰를 읽었는데 말씀하신 대로예요. 뉴저지에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처음엔 이게 뉴멕시코에서 온 남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 무슨 일이야, 이웃이야, 배우자나 연인인가 등으로 생각했죠. 말씀대로 그들은 소통도 훌륭했어요. 우리는 그를 뉴저지와 뉴멕시코에서 모두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 내내 우리는 그의 신문 장면을 조금씩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그는 형사들과 마주 앉아서 모든 걸 털어놓고 모든 걸 자백하고 다 설명하거든요. 이게 당신 일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리사. 이 남자는 뉴멕시코와 뉴저지에서 수배 중이었고 미주리에서 체포됐어요. 우리가 그를 데려왔고 연쇄 살인범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사실에 들어가면 그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을 건가요?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리고 누구와 조사실에 들어가든 항상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들어가서 바로 어려운 질문부터 던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묻기 시작하죠.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뉴멕시코에 시신이 4구 있어요. 그리고 뉴저지에도 시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열린 질문을 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열린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들이 말하게 두면서 처음 하는 진술에 묶이게 하는 거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요. 그리고 그들이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반박하죠. 반박하긴 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청중에게 아무리 흥미롭거나 황당하게 들려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듯 해야 해요. 예전처럼 네가 뭘 했는지 말해봐. 난 네가 뭘 했는지 알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딱딱한 대화가 아니에요.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죠. 그리고 제 경력에서 연쇄살인범은 단 한 명과만 대화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아주 조용했어요. 지금 저와 당신의 대화와 비슷했죠. 그는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고 왜 그랬는지 저에게 이야기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 더 여쭤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진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면 제 머릿속이 어떻게 될지 아마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거든요. 저는 말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나요? 직업적으로 사실을 밝혀야 하니까 그런 감정을 분리하고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그건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상대가 살인범이든 다른 어떤 유형의 범죄자든 그들 앞에 앉아 있을 때 만약 그들이 당신이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건 그들을 금방 다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당신은 호기심과 전문성을 앞세워야 해요. 당신이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당신이 피의자과 마주 앉아 있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사건의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이 당신의 전문성으로 적절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시점에서는 당신이 사건을 알고 있고 사실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네. 정말로 인터뷰에서는 단호하고 확고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거칠거나 위협적으로 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너무 위협적으로 굴면 강한 문제 때문에 판사가 이런 진술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너무 심하게 압박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유롭게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경력 초기에 배운 대화식 어조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면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범죄자로부터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백이 강요나 압박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식이었죠. 호기심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궁금해할 모든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판단이 아니라 잠깐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식이었죠. 아니면 실제로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월마트였나요? 타겟에 갔나요? 아니면 다른 데였나요? 그런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사실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점들이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졌죠. 그는 뉴저지와 뉴멕시코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어느 정도 정의가 실현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관해 질문이 있어요. 한 남자의 손에 5명이 살해당했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알다시피 정의라는 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5명이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여러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질문을 할 수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연 충분한가? 하지만 이후에는 더 객관적이고 법적으로도 바라봐야 합니다. 뉴멕시코에서는 이 사건이 판결되던 당시 2급 살인죄, 처음에 그가 기소된 혐의인데요. 이건 매우 1급 살인 혐의가 2급 살인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 뉴멕시코에서 2급 살인죄는 최대 15년의 징역형만이 부과됐습니다. 지금은 형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판사님이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판사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뉴멕시코의 4건의 살인에 대해 형을 각각 연속해서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뉴멕시코에서 60년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뉴저지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형량을 크게 줄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 볼 수 있는 50% 감형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뉴저지에서 상당한 기간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판이란 건 당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배심원 판결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캐롤라이나에서 머독 사건 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그런데도 결국 다시 이 과정을 밟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이나 재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유죄를 인정하고 확정된 형을 받아 복역하게 된다면 거기에도 일종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재판에서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을 잃지 않고 증거도 잃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어느 정도 정의는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일에 숫자를 매기는 건 어렵지만 다행히도 형량이 꽤 긴 것 같아. 그는 모든 걸 다 자백했어. 솔직하게 인정했고 유죄를 인정했지.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우리는 증인 신문이나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 편결, 배심원 평의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다행히도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복잡하고 말하기도 힘든 이야기야. 그래서 리사, 오늘 스캔들에 나와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시라. 그리고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고 더 보고 싶으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팔로우해주세요.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시에라 질레스피로 저를 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시에라 질레스피였고 다음에 만나요.